네. 네? 아 지금 브라질에서 출발하신다는 브라질 분이시네요. 리우에서 공항으로 출발하신다는데 그러면 여기 오시면은 다음 주쯤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장난식으로 가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좀 전에 제가 그래서 야 영진은 오늘 대박이다 그랬더니 아 지난번에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 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시 오전 11시에 야. 정프로는 버거킹에서 기다리고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댓글이 달리는데 안 오신단 말이야. 안 오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 뭐 그 나중에 또 그 얘기 한참 하니까 아예 뭐 정프로 불쌍해서 안 왔다 뭐 듣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뭐 오늘도 정프로 계정을 보면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경기 침체면 침체고 아니면 아니지. 갑자기 뭐 이 침체냐 아니냐? 논란이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가 경기 침체라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잡죠? 아니 그 여러 번 얘기 나왔잖아요. 네, 두 뭐예요?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면 이건 경기 침체다. 기술적으로 딱 끝. 경기 침체죠. 침체잖아요. 침체인데 예. 이게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과학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딱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앞에 원칙적, 기술적 뭐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저 연구자들 교수님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정프로가 얘기한 정의가 맞아요. 네.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정의라는 게 사실 시장과 언론에서 사실 아주 사후적인 깊은 분석을 하기 전에 네. 뭔가 이 선언해야 될 때 쓰는 그런 이제 기준이지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죠. GDP가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니까 요게 이제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미국은 요런 형태로 분기 성장을 하면 연율로 해서 이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분기 대비하고는 조금 다른 숫자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선언되는가 경기 아니 침체가 연율 관련해서 네. 어제도 잠깐 여쭤보다가 네.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연율이라는 거는 분기에 예를 들어 0.5 나왔어요. 네. 연율 계산하면 2%죠. 네.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네? 미국의 연율은 네. 그거를 환산해서 이 정도로 성장을 하면 네. 연에 이 정도 성장한다는 뜻이지. 그게 곱하기 4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고 그거는 우리나라는 만약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다. 그럼 네.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8이고 네. 미국은 연율로 환산해서 분기 성장률을 낸다니까. 그 연율 환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분기 예를 들어 0.5%가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연율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계산 안 해보셨구나. 아니 그 제가 어제도 제가 다른 그건 그들이 하죠. 아, 일단 넘어가.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좀 질문하면 또 미리 좀 얘기 좀 하고 해. 그럴까요? 아니 어제 내가 설명할 수는 있어.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미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NBER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920년대 네, 네. 이런데 이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정의가 뭐냐? 경제 전반으로 이 경기 침체가 퍼지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커다란 감소. 이렇게 이제 균형적인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경제 전반이라는 거죠. 경제라는 게 뭐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소비, 그죠? 거기다가 뭐 투자, 지출, 고용, 여러 가지가 돼 있으니까. 생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고용 거의 완전 고용이라며 지금 사람을 못 구한다며. 역대급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아니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아직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경기 침체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경기 침체를 규정하려면
경제 전반이어야 된다. 네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런 정도로 경기 침체를 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NBER은 언제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들 마음인데 네. 경기 침체를 선언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최장 1년 이후 1년보다 더 길게 후행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4년 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NBER에서 2022년 예를 들면 1분기부터 2분기 사이가 경기 침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얼마나 더 고려점이 많은가 이런 걸 얘기하겠죠. 어쨌든 네. 사후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하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는 어땠냐? 역사적으로 보면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로 선언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2분기에 플러스 성장했다가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이거 연속 2분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BER에서 이때는 경기 침체였다고 선언한 바가 있거든요. 네. 연속이 아닌데. 연속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그 기간에 고용과 산업 생산이 크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NBER에서 이번 1분기, 2분기를 두고 경기 침체가 될는지 안 될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시장의 건강성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논리적 근거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4개월 연속 3.6%거든요. 최근 50년 사이의 최저치. 네. 사실 경제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고용과 경기의 상관관계가 전통적인 그 상관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은 경기 침체라고 확신하는 거고 네. 또 뭐 자넷 앨런이나 제롬 파월 같은 사람은 고용을 더 많이 보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볼만한 게 뭐냐? 미국은 소비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거냐 아니냐 이걸 할 건데 2분기에도 여전히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이. 1% 성장세를 유지를 했어요. 네네. 비록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서 고용과 함께 이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침체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 소비 지출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소비 둔화의 모습은 역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일시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난 개인들의 어떤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서비스 쪽에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역 수지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비교적 코로나에서 제일 강건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었다. 이건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거 뭐 경제가 좋으니까 수출이 늘어야지. 그거는 아니죠. 미국은 소비의 나라니까. 우리 생각이고. 경제가 좋아지면 수입이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GDP의 구성 항목 중에 순수출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입에서 수출 뺀 거.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무역 역조가 크게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DP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죠. 네. 이런 부분이 또 완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러화의 어떤 그 추이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적이나마 이 경기 침체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1% 이상 올랐어요. 어제는 이제 뭐 나스닥이 4% 이상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게 뭐 일일천하 아니야 이렇게 했고 거기다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뉴스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다 1%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 아까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0.9%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다. 이번에 경기 침체라 하더라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많고 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긴축의 완화로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은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형태의 안도 랠리가 어제도 미국 시장에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어두운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그 좀비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의 주요 상장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퀵팩트셋을 인용해서 보니까 3년 연속 세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과잉 채무 기업, 즉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의 16%더라.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는 미국, 캐나다, EU, 영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에서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되는 상장사, 금융회사 제외하고요. 24,500곳을 해보니까 저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10% 수준이었는데 2021년도 말 기준으로 16%가 됐는데 저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올라온 통계다 이런 거. 금융위기보다 훨씬 높아졌네요. 보니까 2007년 뭐 이때 아니에요? 계속 높아졌네 근데. 근데 우리 이제 그 언론사들도 저도 문제이긴 한데 어떤 걸 딱 잣대를 댄 다음에 근데 이제 최대는 최대죠. 계속 진짜 많네요. 금융위기 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높아졌. 근데 저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이라는 게 굉장히 과잉 유동성이 풀린 기간이에요. 금융위기 때부터. 그러니까 재무구조 안 좋은 사람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땡겨.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도 야 웬만하면 줘. 다른 빚으로 내 빚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른바 돈 풀기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떤 그 재무 구조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투자의 판단 근거가 안 되고 성장성 위주의 어떤 투자가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저금리로 한 10여 년을 계속 좀 달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국가별로 보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늘었냐? 의외로 카나다입니다. 캐나다요? 네, 카나다의 좀비 기업 비중이 32%고 호주가 23%, 인도가 20%. 영연방이 높네요. 또 그렇게 되나? 그런 공통점 바로 찾아냅니다. 카나다, 호주, 인도 영연방인가? 하여튼 어쨌든 영향이 많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비 기업 수로 보면 EU가 661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606개. 근데 이제 신문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왜 이런 나라들일까? 그러면 경제 권역이 금융시장이 발달해 재무 상태가 취약한 기업들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기업인데 일본이 없어요. 비교적. 그래요? 왜냐하면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신중한 기업이 많다. 이건 뭐냐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저성장 국가의 특성이에요. 나 어차피 돈 빌려봐야 이자도 낮지만 성장도 잘 안 돼. 이렇게 이제 봐서 일본이 이제 4%에 머물렀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왜 전해드리냐면 자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자금 사정, 재무 구조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면에서는 리세션 혹은 금리 상승기 이런 국면에서는 잘 버티는 기업이 좋고 여기서 버텨내면 그 다음에 성장을 더 구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다 아웃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의 레브론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레브론? 90년 된 그 화장품 회사거든요. 레브론이라고 그게 맞지 않나요? 그 미장원 같은 데 가면 그 분홍색, 꽃분홍색 진달래색에다가 왜 데뷔. 그거 칙 뿌리는 거 그런 거 레브론 아니에요? 원래 스프레이는 칙 뿌리죠. 저는 그 브랜드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뷔라고 써 있던 것 같아요. 데뷔 맞아. 근데 이게 90년대 레브롱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 솔직히. 그래서 여기 파산했어요. 파산했어요? 네, 90년대.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네네네. 이런 데가 이제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를 밑도는 좀비 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 레브론이 샴푸를 많이 만드나 봐요. 네. 헤어 제품이 많긴 많은 헤어가 많아. 레브론이라고 하는 레브롱이라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래된 기업을 포함해서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이걸 못 지키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네, 네. 생각보다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표로 얘기하는 금리 상승보다도 이들 기업의 조달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채 금리가 만약에 2% 떴다. 그러면 이제 은행채는 그거보다 더 뜨고 뭐 카드 캐피탈채는 그렇죠, 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근데 회사채도 트레이더블한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살 수 있는 회사채는 네.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채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예 이런 겁니다. 주식은 예를 들면 거래가 급감해도 거래가 되잖아요. 네. 채권은 어느 국면이 딱 트리거링 되면은 아예 딱 거래가 전무해지는 절벽이에요. 네. 어느 신용등급 아래는 아예 전무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기에 그 자금의 흐름의 공백기에 딱 처해서 그걸 못 버티면 이제 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야 이거 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좀 크레딧에 좀 둔감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국면은 크레딧의 상황, 그 재무 구조에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김 프로님이 그 경고를 해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증시가 요즘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또 고버스 쪽으로 몰리시는 모양이죠. 이제 거래소 자료를 보니까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주식들도 많이 사고 팝니다만은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4일 네. 이후에 4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게 고버스잖아요. 네네. 이거를 2,411억 원어치 사들여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의 반등 국면에서도 이건 떨어진다. 우리 투자자들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안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이제 기관과 외국은 이거를 이제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코스피가 3,000선에서 2,300까지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고버스를 산 게 아니라 인버스를 레버리지를 많이 샀거든요. 그때는 인버스 레버리지. 아니야, 저 그냥 레버리지. 그냥 레버리지. 예. 그래서 그 인버스를 팔고 인버스를 팔고 레버리지를 많이 샀는데 거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고버스를 사신다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한 번 경험이 있거든요. 참 먹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고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다른 거 사실은 있으면서 예. 고버스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 창을 열잖아요. 머리가 엄청 복잡해져요. 떨어져도 기쁘고 올라가도 기쁜. 기쁜 게 아니라니까. 아닌가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떨어지면 짜증나고 올라도 짜증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장세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께 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고버스 같은 종목들을 그것도 레버리지를 써서 이렇게 같이 주식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식하고 같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의 패턴을 아예 이제 잃어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일종의 바벨 전략 같은 느낌. 그렇게 하고 사시는데 네. 사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투자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고 실행이 더 많아지는데 제가 2000 몇 년도인가 한번 이걸 해놓고서 한 3달 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 그 투자의 어떤 그걸 잃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황과는 갖고 계시되 글쎄요 이런 방향성에 투자하는 방향성에 대한 거 개별 종목과 같이 갖고 있는 거는 그다지 크게 쉬운 투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드리고 싶네요. 이게 뭐 고버스라서 그런 것도 있고 레버리지 그냥 이런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방향성 맞추는 게 참 쉬워 보이긴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개인이 좀 마음이 급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자, 그럼 뉴스 3. 아니 뭐 경험이 많으셔서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처음 시작하시는 네,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버스를 사실 경우에 심리적으로 좀 불편해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프로는 딱 한 번 해봤죠. 고버스. 예, 그때 어떻게 한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 시장 올렸잖아요. 아 시장 때문에 샀지. 그때 시장 때문에 샀잖아요. 아, 그래서 고버스 예. 사서 예, 물려드리고. 저는 물리고 응. 여러분 띄워드리고. 아, 진짜 개인 희생 이런 거 다 언제 한번 저도 네.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또 많은 분들 기다리신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